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무선 호출기 폭발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죠.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이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지역별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 예. 첫 번째 저희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자, 삐삐 폭탄의 아비규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희가 중동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가 대량으로 폭발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일단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감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미 뭐 아날로그 폰 시대는 한참 뭐 원지 시대는 옛날 얘기고 CDMA 처음 나와서 막 도청하기 어렵다고 할 때 그때도 제일 먼저 뚫은 게 이스라엘 쪽이었고 뭐 LTE도 그렇고 뭐 심지어 5G까지 지금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어허.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테러를 준비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예. 휴대폰을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뭐 예전에 그 빈라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자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하고 공중전화를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공중전화만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페이저 그러니까 삐삐 우리 호출기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결국은 사용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대략 정황을 들어보니까 한 5개월 전에 헤즈볼라에서 대량으로 호출기를 구매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한 5,000대 정도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아까 보도에도 나왔었죠. 뭐 대만 제품이냐 헝가리 제품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이 호출기와 함께 호출기만 산 게 아니라 그때 아마 워키토키도 같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국은 헤즈볼라에서 이걸 구매했기 때문에 헤즈볼라 관계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했던 무선 호출기 잔해에 대만 업체 스티커가 부착돼 있기는 했는데 뭐 기사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업체가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그럼 이 무선 호출기가 이스라엘의 위장 회사가 직접 제조를 해서 헤즈볼라에 공급한 게 아니냐, 뭐 현대판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키토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페이저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권한 이런 것들을 사서 나 어디에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즘 누가 호출기 사용합니까? 뭐 그걸 뭐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은 좋아요 파세요 하면서 판매권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제작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사실 호출기가 되게 작지 않습니까? 한 주먹보다도 작은 이 사이즈인데 그 안에 한 수십 그램 정도의 폭탄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 파괴력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제조해서 배포한 것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한 결국은 지금 이게 기폭이 되려고 한다면은요, 좀 동시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자적인 장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폭을 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세세히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판과 뭐 소프트웨어와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굉장히 세심하게 오래 전부터 준비한 그런 작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계획된 작전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상자 3,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폭발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 1차 공격과 2차 공격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차 공격이 화요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반 정도의 공격이 있었고요. 네. 자, 이때 터졌을 때 12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뭐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부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제일 컸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5,000개 정도를 그 헤즈볼라가 구매해서 나눠줬다고 한다면 예.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나눠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뭐 실수로 기폭이 안 된 것도 몇 개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기폭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페이저 공격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게 그 특정 입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들 전혀 무관한.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애가 뭐 해가지고서 아빠 뭐 이거 뭐
뭐 삐삐와스 하면서 서다가 이걸 터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출기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저거는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좀 저는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2차 공격, 워키토키 공격은 이게 이제 수요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있었죠. 이 공격은 뭐 사실은 워키토키는 뭐 그 관계자만이 거의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다만 저 호출기 공격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배후 이스라엘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아니면 이거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호출기 공격 같은 것들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단체 메시지가 간 거를 딱 파악하고 그거를 시음으로 바꿔서 공격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자만 공격한 건 맞습니다. 어차피 관계자들한테만 이 삐삐가 나눠졌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지령을 받을 만한 것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폭발 신호가 간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이 테러범이 그걸 들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상관없는 부수 피해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대규모의 작전.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이게 뭐 저거 하다고 하지만 일단 그 삐삐를 만들려면 회사 같은 것들을 하나 차려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뭐 이렇게 마치 회사가 존재한 것처럼 계속 공작을 해야 되고 이거는 개인 차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을 들여서 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이 뭐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뭐 지금으로서 저희가 확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일까? 공포를 유발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정말 사살하기 위함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단순한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자신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헤즈볼라와 새로운 전선이 예. 펼쳐지기 전에 예. 선제적으로 이를 제압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점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저게 정말 공격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뭐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게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때리는 게 아니라 저기가 공격을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오기 직전에 때려야 되는 게 선제 타격이고 그래야지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이 아무리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때리면 이거는 예방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예방 타격 단계에서 이것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보도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아마도 이 페이저의 그 존재가 이게 폭탄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아마 먼저 조금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마도 최대한 그 이스라엘도 그 시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닌가 선회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호출기를 활용한 이 그 공격 물론 애초에 뭐 이렇게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연이은 폭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할까 혹은 결국은 이렇게 헤즈볼라가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복하겠다고 하겠죠. 그럼 보복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누가 얘기하건 얘기하지 않건 간에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뭐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 국면으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은 뭐 워낙 이스라엘을 벼르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니까요. 뭐 당장 뭐 그 이란도 그렇고요. 예. 그 한이의 암살 때문에 이제 이란도 한번 당했고 그래서 서로 미사일도 한번 주고 받았지만 그것도 있고 뭐 예멘도 지금 그쪽 예멘 후티 반군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계속 이를 갈고 있고 예. 시리아 쪽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제 레바논까지 그야말로 아마 되게 좀 이렇게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국제사회 전문가로서 이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뭐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좀 어떤 입장들 내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아직 그 대대적인 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나 이것은 좀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미국도 굉장히 곤란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뭐 전쟁 범죄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논평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뭐라고 그럴까 테러를 먼저 시작한 쪽이 하마스고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 역시 이런 최근에 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특히 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경우에 또 그만큼 또 중동 질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셈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자꾸 확전하려고 하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확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확전을 막기 위한 거라고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아마 서울 사회가 어떻게든 말리려고 굉장히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이번 폭발 사건으로 가장 난처해진 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뭐 아무래도 가자지구 휴전, 중동 안정에 예.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좀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에 예. 좀 난처할 텐데 예. 또 이란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 이게 가장 좀 우려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관건이죠. 물론 이제 레바논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이게 뭐 과연 5차 중동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냐. 근데 우리 80년대에 있는 레바논 내전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쟁을 봐도 사실 국가 차원의 뭐 5차 중동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워낙 벌집을 다 건드려 놓은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우려를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란도 지금 솔직히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긴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프록시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후티 반군이라든가 기타 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계 반군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혹은 하마스 뭐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5차 중동전까지 뭐 확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집중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중동에 기존에 이제 그 순위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제공하던 그 안보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스라엘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고 결국 뭐 아브라함 협정의 맥락에서 예. 결국은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소위 말해서 팽당할 수 있는 하마스가 거의 자살 공격식으로 공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복잡한 구조 자체에 대해서 애초부터 정권 초부터 단도리하고 들어갔다면은 상대적으로 뭐 어떤 위험 발생 가능성이 좀 낮아졌을 텐데 그렇게 안 됐다는 점에서 약간 미국이 좀 스스로 발등을 찍은 측면도 저는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동 상황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기에 중동 갈등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중동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국제사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날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또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좀 일종의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억지로 틀어막으면서 지금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왔는데 여기서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확전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국제 유가 뭐 그리고 결국 국제 유가는 뭐 달러값부터 시작해서 무슨 국제 경제까지 전부 다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물론 이제 뭐 사람들 죽지 않고 평화를 가져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대부분 국가들이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경제적 요인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국제에서 최대한 하여튼 이 확전이나 이런 부분을 막고 하여튼 저쪽에 어떤 평화 체제를 갖춰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와일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사국들은 협상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죠. 네타냐후는 사실은 지금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정권을 잃을 위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게 그 최초의 하마스 공격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과도하게 공격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런 약간 내부 정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하마스도 똑같은 것이 지금 하마스 새로운 지도자 자체가요. 이 이스라엘 테러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협상 의지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리려고 그래도 당사국, 특히 당사국의 지도자들 자체가 전쟁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어느 한쪽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그래야 정리가 될 것이다. 자, 문제는 이제 헤즈볼라까지 여기에 끼어들면은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동 내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다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500억 무기고 잿더미로 정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의 무기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 무기 창고의 위치 좀 화면으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예, 뭐 일단은 네,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 380km 떨어진 트베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의 무기 창고가 있는 건데 북한산 미사일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자폭 드론이 100대 넘게 투입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 파괴력이 규모 3.2 지진이 기록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하죠. 자, 이게 모스크바에서 380km 얘기를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보면 500km는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폭 드론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뭐 FPV 드론, 즉 1인칭 드론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짧고 무슨 뭐 로터 여러 개 달아서 폭탄 결합된 이런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상당히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자폭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다. 뭐 혹은 이제 조금 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좀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 방면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거리를 줄인 상태에서 공격을 가했을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의 드론도 많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혹은 이제 사실 드론 자폭 드론을 쓰는 게 뭐 단순히 뭐 멀리 막 자기 진지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특수부대 같은 것들이 아예 등짐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상당히 근처에 접근해서 뭐 100km 이내 지역에서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0km나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게 이 트베르에 있는 트베르 주에 있는 어떤 이제 한 마을에 있는 이 무기 창고인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S-300, S-400과 같은 방어용 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혹은 토치카 미사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KN-23, 북한명으로는 화성-11 갑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200에서 400톤 규모의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진도 3.2, 뭐 어디서 어느 매체에 따라서 뭐 진도 2.8부터 시작해서 진도에 관해서 이제 평가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자 어쨌거나 200톤 이상이 터졌다는 건요. 보통 이제 이런 특히나 탄도미사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봐야 안에 1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고폭격이. 그러니까 최소한 200개 이상이 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파괴가 엄청 났겠죠. 거의 그 전술핵 폭탄 중에 제일 작은 게 터진 만큼 그 정도의 파괴력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 허를 찔린 겁니까? 완전 허를 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쪽에 보관을 했을 때는 자신들이 나름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관을 했을 텐데 뭐 사실 또 러시아의 어떤 물자나 무기 보관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철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지하 막 이렇게 막 시설 같은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혹시라도 터져도 밖으로 피해가 안 나오게 혹은 적이 공습을 못하게 막 한참 숨겨놓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야지에다 그냥 막 적재해놓고 운영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설이 만약에 저 시설이 정확히 어떤지는 제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 예. 만약에 그런 시설에 공격을 가했다면은 사실 드론 100대가 아니라 한 진짜 수십 대 정도라도 충분히 큰 피해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측은 뭐 별 큰 피해 없어. 뭐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한 54대 정도 보냈는데 우리가 거의 격추했어.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런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지금 한 100대, 뭐 200대 등등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만큼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거요. 이게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생산이요.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드론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에서 예. 자금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해주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해서 부품들 다 모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들어지는 드론이 10,000대 이상, 최소 10,000대 이상, 그래요? 최대 20,000대. 물론 이제 드론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뭐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는 그런 되게 조그만 마치 우리 그 장난감 드론 같은 그런 조그만 것들도 있고 굉장히 큰 드론도 있을 겁니다. 이제 드론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네. 이렇게 드론을 뭐 하여튼 월 한 10,000대 이상 소진을 해가면서 예.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총알이라든가 포탄 생산은 잘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더라도 드론만큼은 열심히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드론 공격을 무기고에 가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전선, 뭐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초부터 러시아가 이제 바흐무트 지역 같은 것을 공격해 들어가서 일부 뺏겼고요. 그리고 2023년도 한 여름 정도, 봄 여름 정도에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잘하겠거니 했는데 그냥 허송세월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되니까 2월 정도부터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그 포크로스크 지방에 대해서 러시아가 맹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 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일종의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이 이제 포크로스크 지방 요쪽이 사실은 이게 원래 러시아 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에 러시아도 한참 철도 건설했을 거예요.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하면서 이게 러시아 제국의 철도 요충지로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가. 1881년에 세워진 도시고 그때 이름이 그리시논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름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자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거의 한 100년 이상, 한 140년, 150년 정도 동안 철도의 요충지가 돼 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떠냐면 러시아 전쟁 수행 방식이요. 물자 수송은 전부 철도에 의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철도가 끊기면 러시아가 전쟁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장악한다라고 맹공을 가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제 2월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7개월 이상 열심히 공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완전히 점령이 되고 철도 시설까지 확보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도네츠크 지역에서 그 물자와 장비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잘 싸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승리 계획이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곧 유엔 안보리 총회에 참석해서 이 계획을 밝힐 텐데 러시아는 휴전 협상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리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자 일단 이제 뭐 러시아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올 초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좀 상황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뭐 협상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왜 협상 안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당장 이제 자국 영토 침범 당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협상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 승리 계획, 젤렌스키 승리 계획은 지난달에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겠다고 준비해서 유엔 총회 참석한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이제 그거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엔 총회 하고 난 다음에 전달하겠죠. 그래서 뭐 승리 계획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진 역전 카드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도네츠크 지역에서 되게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역전 카드는 결국 러시아의 영토를 점령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젤렌스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무슨 우리 영토를 양도하면서 이제 전쟁 끝나는 일 그렇게 해서 끝날 일 절대 없을 거다. 그러려면 결국은 아마도 잃은 만큼 도네츠크 지방을 잃은 만큼 돈바스 지방을 잃은 만큼 러시아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한 다음에 서로 교환을 하든 아니면 그 상태로 굳혀버리든 아마도 그런 방식 같은 것들 제안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전쟁 계획을 왜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제출하냐. 예. 미국한테 제출해서 자 이렇게 쓸모 있는 계획이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시오. 우리한테 무기 주고 이 무기 갖고 러시아 본토로 더 깊숙하게 때리게 그런 무기를 네. 도와주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상황까지 국제사회 전문가이신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